네, 안녕하세요. 내부민외과 전문의 강한욱입니다. 제가 이번 그 강의는 당뇨병 환우가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당뇨병 환자들을 한 20년 보면서 제 환자분들이 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갖고 왔고요. 좀 아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일형 당뇨병의 원인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 인슐린이 췌장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들이 많아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절대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일형 당뇨병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소아당뇨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일형 당뇨병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어, 인슐린이 안 나온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형 당뇨병은 여기 보시면 인슐린이 정상 사람보다 좀 적고 그 인슐린을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잘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결함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을 사용을 잘 못한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형 당뇨병은 정말 치료하기가 힘들고 완치하기가 힘든 병이 되는 거예요.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만 맞으면 됩니다. 그것만 잘 맞으시면 혈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형 당뇨병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의 이제 8가지 문제점, 8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라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1번은 인크레틴 효과라는 거의 감소, 인슐린 저항성,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이 있더라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한다는 뜻이고요.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 결함, 신장 포도당 재흡수 증가, 뇌 신경 전달 물질 기능 장애, 간 포도당 생성 증상 증가, 글루카곤 분비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 감소. 이 8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8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뇨 환자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혈당 검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병원에 올 때 제대로 된 혈당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밥을 먹자마자 병원에 와서 그냥 혈당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식전 공복에 오셔서 혈당 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식후 2시간 이후 아무 때나 오셔서 해야지 좋은 혈당 검사가 되고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먹자마자 또그 밥이 아니라도 뭘 간식이나 음료수를 또 먹자마자 오셔서 검사를 하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특히 집에서 혈당 검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올바른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당뇨 수첩은 꼭 하나 준비해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혈당 검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혈당 검사는 이제 당연히 공복 혈당 일어나 가지고 밥 먹기 전에 한번 보시거나 식후 2시간 혈당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식후 2시간은 여기 그림 보시면 되겠지만은 식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시작한 그러니까 첫 술을 뜬 시간부터 2시간이에요. 끝나고 나서부터 2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어 식후 2시간이나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식후 2시간 이후에 보는 게 좋고요. 점심 또는 저녁 식전 검사도 좀 의미가 있겠고 또 취침 전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하셔서 꼭 수첩 같은 게 기록을 해서 어, 환자분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검사 결과를 갖고 의사한테 내 주치의한테 보여줘서 상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혈당 검사를 왜 제가 하라고 하시냐면 이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만 하고 병원에서 뭐 피 검사, 병원에서 혈액 검사만 하는 분들하고 집에서 혈당 검사하는 분들하고 혈당 조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내가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에서 자가 혈당 측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혈당 측정법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그 검사기의 유통기간이 그 괜찮은지 손을 잘 씻고 건조를 하시고 조금만 침으로 찔러도 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팔을 좀 밑으로 내리는 것도 좋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체열 부위는 통증이 덜한 손가락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혈액 양을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넣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혈당 검사 결과를 꼭 측정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걸 이제 의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이거 보시면 인터넷에 있는 이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혈당 검사를 하시면 되게 아픕니다. 우리 신경들이요, 이 손가락 끝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질 때 이 손가락 끝으로 이제 만져가지고 느끼고 뭐 통증이나 뭐 진동이나 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경들이 손가락 끝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을 이제 딱 찌르면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가락 그 사이쪽, 예? 그리고 우리 다섯 손가락 중에 가장 예민한 게 이게 두 번째 손가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검사를 잘 하시는 것도 이제 안 아프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혈당 잴 때 아까 혈당 검사할 때 중요한 거가 반대겠죠. 손을 안 씻고 막 손끝을 막 짜가지고 막 혈당을 이제 뽑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손가락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혈당이 좀 나쁘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시험지나 체열침을 재활용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유통기한 확인해야 되고, 뭐 조금 편한 상태에서 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게 이제 그 침이지 않습니까? 이 침에 보면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그 침의 깊이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좀 피부가 좀 얇거나 좀 그러면 좀 침이 좀 덜 나오게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피가 적당하게 안 아프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뭐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한 번 찍고 다른 손가락으로 또 찍었는데 왜 혈당이 다를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혈당기기에 이제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차가 한 10에서 15%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혈당 검사인데 딱 1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뭐 10초 후에 다른 손가락이나 똑같은 손가락에 또 재더라도 10% 오초, 그러니까 그 오차가 있으니까 한 11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혈당기가 잘못됐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고. 그러니까 오차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혈당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제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보시면 혈당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혈당은 자주 할수록 좋고, 어느 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해 가지고 좀 한번 검사를 자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의 목표, 요거는 조금 아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복 혈당은 한 120 정도로 맞추는 게 좋고요. 식후 2시간은 우선은 200 밑으로,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한 180 정도로 맞추는 게 좋고요. 식후 3시간 150 이하, 식후 4시간 130 이하, 식후 5시간 120 정도, 그리고 취침 전은 140,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상 혈당은 확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서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식후 2시간 혈당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일 높을 때를 재는 게 아니라 좀 얼만큼 잘 떨어지는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이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시간대가 제일 높을 수가 있으니까 얼만큼 많이 높이 올라간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만큼 잘 떨어지는 걸 봐야 되니까 2시간 이후, 뭐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근데 이제 3시간하고 2시간하고 혈당이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시간에 따라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2시간하고 3시간 혈당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3시간하고 4시간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조절이 굉장히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혈당 조절 목표를 좀 숙지하시면 좋고,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혈당만 재고 언제 밥 먹은지 물어보지 않으면 그 병원은 조금 안 다니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혈당 조절, 그 혈당 조절 목표. 여기 보시면 또 어떤 분들은 혈당 조절을, 그러니까 공복 혈당 오셨는데 뭐 118 정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180인데 뭐가 잘 됐냐고 막 뭐라 하시는데, 그럼 얼마까지 내리셔야 돼요? 그러는 거, 100 미만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그건 틀렸어요. 이 우리 당뇨 혈당 조절 목표는 정상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당뇨가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진단은 뭔가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은 126 이하로 맞추는 거. 그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당뇨 진단이 뭘까요? 200 이상이잖아요. 그럼 200 밑으로 유지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 혈당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당뇨 처음 전문의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요즘 와가지고 생긴 게 뭐냐면, 몸에 부착해가지고 24시간 동안 혈당을 그 핸드폰으로 전송해주는 이게 조그만한 이 기계가 있어요.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될 때, 인슐린을 우리가 좀 처음 시작하거나 인슐린 맞고 조절이 안 될 때, 또 임신성 당뇨병은 일반 당뇨병보다 더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좋고, 그리고 나는 혈당 조절이 좀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조절이 잘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찔러보고 이러는 거가 좀 힘들 때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형 당뇨병에는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기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보시면 대부분 팔에 이렇게 붙입니다. 팔에 붙이면 이게 이제 그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이제 보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혈당 그래프도 나오고 혈당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붙이고 한번 생활을 해봤는데, 뭐 운동해도 상관없고 샤워해도 상관없고 뭐 굉장히 부착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거는 이제 2주 정도, 뭐 기계에 따라 좀 다른데 10일이나 2주 뭐 정도 붙이고 있고요. 2주 후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 10만 원 안쪽으로 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24시간 동안 뭐 1년 내내 이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좀 금전적으로 좀 넉넉하시면 그래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좀 조절이 안 될 때, 뭐 몸이 좀 이상할 때 이런 거를 부착을 해가지고 혈당을 조절을 잘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고, 이런 거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뭐 골라가지고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편하고, 우선 이게 이제 여기 팔뚝에 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습니다. 한번 이게 들어갈 때만 아프고, 이 부착돼 있는 동안은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한 2주 해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강조해야 되는 게, 우리 당뇨병 환우들은 이 당화혈색소라는 걸 진짜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당화혈색소, 이 이름이 좀 외우기가 좀 힘들지만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정확히 모르는 분들, 아는 분들은 한 30%밖에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0%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화혈색소 꼭 아시고, 이 당화혈색소 영어로는 HbA1c라는 거고요. 헤모글로빈 A1C고, 이제 이게 3개월의 평균 혈당을 가르쳐주는 지표다. 평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개월에 한번 뭐 검사를 하면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당화혈색소는 중요한 게, 이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7에서 6.4는 당뇨병 전 단계, 그 다음에 정상은 5.7 이하. 제가 당뇨병을 처음 공부할 때는 당화혈색소가 있었지만은 요걸로 당뇨를 진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당화혈색소로도 이제 당뇨를 진단하게 돼서 6.5 이상이면 당뇨병. 근데
6.5가 아니더라도 당뇨병인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절이 잘 되는 당뇨병 환자죠. 꼭 당뇨병 전 단계 아니더라도 당뇨병인데 6.5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는 아시면 되고. 이 당화혈색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당뇨병 성적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교육이 좀 이상한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쳤는데 성적을 안 매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당 조절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당 조절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당화혈색소가 그거를 알려 주는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성적표, 내 당뇨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이 당화색소가 낮을수록 조절이 잘 되고 당화색소가 높을수록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화색소가 1% 상승할 때마다 혈당이 35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화색 7%가 평균 혈당이 153이고 당화색 8이 이제 평균 혈당이 183. 그러면 공복 혈당이 한 130, 40, 50 정도 되고 식후 혈당이 210, 20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이 18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당뇨병 성적표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우기가 싫으면 당화 성적표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화혈색소 목표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이형 당뇨병은 6.5 미만 그리고 그 미국은 이제 7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정상이 5.7% 이하고 이 당뇨병이 6.5 이상이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뇨 조절의 목표는 뭐예요? 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상이었다면 5.7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뇨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6.5까지 당뇨 일본은 미국은 7 이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연구를 그러니까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당화혈색소를 정말 정상으로 6 미만으로 정말 5.5%까지 한번 떨어뜨려 봤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떨어뜨리려면 더 많은 약과 인슐린을 썼고 환자분이 더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 인슐린의 약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저혈당은 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환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 한 7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랑 6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랑 결과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증이나 뭐 사람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기든 간에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정상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정상으로 막 떨어뜨리려는 그런 그렇게 강박관념은 갖지 마시고 내가 당뇨가 아닌 상태, 당화혈색소가 6.7 밑으로 좀 유지를 하자. 우리 목표는 6.5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시면 당화혈색소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당화혈색소가 뭐 며칠 그러니까 6이 좋고 7이 좋고 8이 나쁘고 한 그거를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 합병증이 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합병증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신장병, 그다음에 그 신경합병증, 그다음에 이제 콩팥이 안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망막증. 사실 이 망막증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망막증이 오고 안 오고를 당화혈색소로 우리가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가 보세요. 7%였을 때는 뭐 3%도 안 되는데 10%면 뭐 한 10%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이 10%를 이제 5년, 10년, 20년 유지를 하면 확 더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이제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는 또 좋은 지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 젊은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뇨병 유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당뇨병은 당신이 처음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당뇨병은 진단하고 첫 10년 동안 조절을 잘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바쁘시다고 젊은 분들 30대 요즘 3, 40대 당뇨 환자가 정말 많은데 바쁘다 뭐 귀찮다 뭐 해서 또 증상이 또 없으니까 또 열심히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된다. 막 그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받고 정말 노력을 하면 나중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 꼭 10년 동안은 열심히 하자. 그게 이제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레거시.
당뇨 레가시.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뇨가 70대 오셨는데 열심히 막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저혈당만 오고 좀 합병증들이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당 조절은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되고 젊을수록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그 합병증이나 저혈당 같은 거의 문제인데 젊으신 분들은 이제 기력이 있으니까 저혈당이나 문제가 있으면 딱 대처를 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조절하다 보면 저혈당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력이 없어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젊을수록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나이가 드시면 조금 느슨하게 하시고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 요거는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우리 내 당화혈색소가 8점이 넘는다. 그러면 공복 혈당부터 잡으십시오. 그다음에 식후 혈당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8%가 보다 이제 좀 낮고 그러니까 아마 7.5%다. 그러면 대부분 그 공복 혈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식후 혈당이 좀 들쑥날쑥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8% 이상은 우선 공복 혈당부터 조절하자. 8 이하면 공복도 중요하지만 식후 혈당도 좀 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있거든요. 근데 췌장은 이제 1차 인슐린 분비, 2차 인슐린 분비가 있어요. 1차는 췌장에서 저장된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 2차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이제 그 때에 따라 맞게 이제 새로 생성을 하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들은 이 1차 분비가 고장이 나요. 근데 보시면 2차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 이제 인슐린 생산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복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고 그래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우선 이제 1차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식후 혈당이 그 높아진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이유가 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저혈당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공복감, 식은땀,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 흥분, 기운 없음, 참백, 두통, 뭐 손 떨리고 뭐 어지럽고 뭐 아주 찝찝한 저는 사실 당뇨 저혈당을 못 느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이게 저혈당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70 이하인데 이 저혈당이라는 게 꼭 당뇨 환자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저혈당은 교감신경의 항진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다른 증상 다른 상황에서도 이 저혈당 증상이 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지럽다고 무조건 저혈당인데 어지러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무조건 저혈당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검사하는 습관 가지시고 그리고 이 저혈당은 어떤 분은 밥 먹고 1시간 후에 저혈당이 온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 아까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1시간 후에 혈당이 제일 높을 때인데 그때 저혈당이 오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식전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라든지 점심 전, 저녁 전, 자기 전 이럴 때 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유는 식사를 조금밖에 안 했거나 뭐 내가 뭐 감기 걸렸거나 설사병에 걸렸거나 뭐 아니면 운동 산을 탔거나 이러면 되고 그리고 저혈당이 100인데도 저혈당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350인데 100으로 갑자기 떨어지면 저혈당 증상을 느껴요. 근데도 저혈당은 아니지만은 저혈당 증상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혈당 떨어지는 폭이 또 중요하다. 그 저혈당 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0에서 60으로 떨어질 때 너무 잘 되니까 저혈당인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당을 너무 빡시게 조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못 느끼면 저혈당이 되면 쓰러지고 기력이 없으니까 사탕 먹으러 갈 시간이 없거든요. 기어서 못 가고 이러다 보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뇨가 오래되고 당뇨 신경합병증이 있으면 저혈당 불감증, 저혈당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아시면 되고, 그리고 혈당 떨어지는 폭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저혈당 있을 때는 당연히 뭐 사탕 같은 거 드시는데 그 쪽쪽 빨아 드시지 마세요. 깨물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막 입에서 막 잘 녹여서 삼키고 이러시는 게 좋고, 당분이 많은 음식, 음료수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자주 검사를 해서 혈당이 상승하는 걸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은 근육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식후 운동을 하란 거예요. 식후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뭐 공복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공복에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할 거면 꼭 식후에, 그리고 식사 후에 절대 눕지 말라고 저는 꼭 부탁을 드리거든요. 제 모든 환자들한테.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최소한 4시간 후에 주무시도록. 그래서 밥 먹고 운동하는 거. 공복 혈당은 간에서 조절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하고 인슐린 부족 때문에 당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문제들이 간에서 작용을 하면 간은 혈당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간에서 공복에 잘 때 막 혈당을, 내가 혈당이 너무 낮구나 잘못 생각하고 혈당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 혈당이 150, 160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전까지 혈당을 좀 잘 떨어져 가지고 자면서 좋은 혈당을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이 순서가 있거든요. 올바른 식사 순서. 이걸 전 꼭 제 환자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아침에 이제 당뇨약을 식전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식후에 먹으라는 의사들이 많은데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약을 먹어서 떨어뜨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미리 먹어서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걸 잡고 떨어뜨리는 게 좋겠어요?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당뇨약. 그리고 밥 먹고 이 과일을 꼭 식사 후에 드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휴식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과일을 조금 덜 먹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혈당 올라가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잘 드시면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첫 몇 개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지 마세요. 탄수화물로. 여기 뭐 짜장면, 곱빼기, 떡국, 라면밥, 이런 걸로 배를 채우지 마시고 밥하고 반찬을 많이 드십시오. 편식하지 말긴데 우리나라 애기들이 편식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편식 대장들은 우리나라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이 편식을 합니다. 밥하고 된장찌개만 드시거든요. 이게 편식이에요. 탄수화물과 국물만 먹으면 혈당이 엄청 올라갑니다. 밥보다 반찬을 더 많이 드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혈당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찬이랑 같이 많이 먹어야지 탄수화물 흡수가 좀 더디고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걸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 플레이트 다이어트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려요. 한 접시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딱 나올 때 4분의 1은 탄수화물, 4분의 1은 단백질, 그다음에 반은 야채, 과일 이렇게 먹으면 엄청 좋은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수화물을 배로 채우지 말라는 거, 짜장면은 뭐예요? 이 한 접시가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3, 400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머니들도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안 먹으니까 탄수화물만 먹고 그 짭짤한 국물로 먹으니까 이제 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5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식사 간격하고 잠자는 시간을 좀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5 법칙. 6시 아침밥, 11시 점심, 4시 저녁, 그다음 취침 9시. 7시, 12시, 5시, 10시. 아니면 8시, 1시, 6시, 11시. 이렇게 5번 5시간 간격을 유지를 하면 이게 왜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분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딱 혈당을 딱 잡고 나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혈당이 이제 인슐린을 뭐 저장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자주 먹거나 뭐 먹고 또 들어놓거나 이러면 이 췌장이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사 간격과 잠자는 간격, 밥 먹고 잠자는 간격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 드시는 당뇨병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술 자체가 당을 오히려 떨어뜨려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술을 당연히 많이 마시면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올라가겠지만 술을 적당히 먹으면 술만 마시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이 술 먹고 당이 왜 올라가느냐? 밥이랑 같이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밥 먹고 술 먹고 알딸딸하니까 이렇게 자요. 그럼 뭐겠어요? 혈당이 그 다음은 아침 200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밥 먹을 때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고 뭐 자기 전에 뭐 가볍게 술을 드시는 게 좀 낫겠죠. 근데 이제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 술 먹어도 가볍게 드셔서 밥을 먹고 최소한 4-5시간 후에 자신 주무시는 게 좋고 이제 회식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환자들한테 술 먹을 때 술, 고기, 생선, 야채 딱 이것만 먹고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밥 먹지 말라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찍어보십시오. 놀라운 걸 발견. 제 환자들 항상 그래요. 원장님 그렇게 하니까 진짜 아침 혈당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술을 먹으면 이제 당이 그러니까 술이랑 밥을 먹어서 당이 올라가는 거지 고기, 생선, 야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4-5시간 후에 주무시면 당 조절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머님,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핸드폰에 처방전을 사진 찍어서 저장을 해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갔을 수 있을 거고 뭐 당뇨가 아닌 뭐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꼭 내가 먹는 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거의 90%는 다 모르세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이제 약을 갖고 가시긴 하는데 약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처방전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꼭 즐겨찾기를 눌러주십시오. 왜냐면 진료실에서 이거 옛날 사진 찾아보고 계시는데 못 찾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처방전 갖고 다니는 거 중요하다. 이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꼭 갖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약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음,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는 조금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이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염소풀에서 이제 메트포민을 추출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2020년까지 최고 혈당 강화제였어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고, 저혈당도 좋고, 용량이 굉장히 다양했고, 가격이 저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의 인슐린 저항성과 간에 작용을 해서 혈당을 이제 안정시키는 그러고 있고 하루 2,000ml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췌장에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췌장을 자극해가지고 막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약을 보시면요, 약은 성분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트폼인데 이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유명한 회사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글코파즈라는 게 정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다이아백스라는 게 있고, 요게 메트포민이고, 요거는 상품명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 메트포민은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위장관 부작용이에요. 복통, 설사, 뭐 오심, 구토, 두통, 방귀 이런 위장관 증상, 위가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사와 같이 복용하거나 저용을 사야하는데 이 메트포민을 옛날에 많이 썼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 약을 먹으라는 의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없으면. 근데 이 부작용이 한 20% 미만이니까 한번 식전에 드셔서 괜찮으면 식전 드세요. 그리고 메트포민의 문제는 정말 좋은 약이지만 신기능 저하 때는 먹으면 안 되고 이 조영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때는 중단해야 되는데 이 메트포민이 들어간 약만 중단하면 돼요. 근데 다 약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약도 있고 콜레스테롤 약도 있고 뭐 약도 있고 뭐 있는데 다 중단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이 메트포민이 들어간 약만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프닐 유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막 자극을 해가지고 췌장을 자극해서 췌장이 좀 빨리 지치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쓰면 췌장이 지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그리고 강력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거고
대부분 응급실에 갈 정도로 저혈당이 오는 거는 얘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시면 좋고, 설풀유리아는 여기 보시면 성분명은 글리크라자이드라는 약이고 상품명은 아주 유명한 디아미크론의 약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설풍유리아가 글리메피리드라는 약이 있는데 상품명은 제일 유명한 아마리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까 그 처방전에 보시면 이 성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국에서 주는 그 봉투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치아졸리딘 디온게 여기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이고요. 저혈당의 그 빈도가 적고 췌장에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명은 액토스, 뭐 주비에 이렇게. 얘네들은 좀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약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약이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개선을 해주는 좋은 약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살이 막 뭐 붓습니다. 몸이 살이 찌고 붓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 뚱뚱 좀 비만이신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뚱뚱하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약을 먹어서 막 붓고 그러니까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알파 글루코디제스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뭐 글루코바이 베이스는 약이 있고 얘네들은요. 이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많이 먹어도 이 약을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가 안 돼서 혈당이 적게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탄수화물을 흡수가 못하니까 흡수 안 된 탄수화물이 소장에 딱 가서 그게 이제 장에서 복통, 가스, 뭐 방귀 이런 좀 부작용들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식사 바로 직전에 매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는데 이렇게 배가 꼬르륵거리고 막 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있으면 이 계통의 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크레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GLP-1 아고니스트 수용체 효능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슐린 같이 주사로 맞는 거예요. 트룰리시티 바이에타 이게 이제 인크레틴 효과라는 거를 이제 그, 개선해 주는 약들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삭센다 위고비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인크레틴 효과를 개선해 주는 약들이 있는데 어, 아주 가장 무난한 그 약입니다. 그리고 저혈당 빈도도 좋고 부작용도 잘 없는 DPP 억제제라는 약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분명, 상품명 이렇게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크레틴 효과는 뭐냐면 온몸을 도와주고 췌장도 좋아주고 인슐린을 분비를 개선시켜서 혈당을 좋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약이다. 뭐 그다음에 SGLT 이니비터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새로운 약인데 신장에서 포도당을 흡수라는 거를 이제 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루에 7, 80g의 포도당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버리기 때문에 300칼로리 정도가 이제 몸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당뇨도 떨어지지만 체중도 감소하고 비만 치료 비만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췌장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제일 촉망받는 약이에요. 왜? 당뇨도 개선하고 심장병에도 굉장히 좋고 콩팥병에도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당뇨 환자들은 뭐 콩팥도 나빠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 정말 좋은 약이어서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문제는 약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잘 의사랑 잘 상담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뭐냐면 몸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고 입이 말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체중이 막 한 60kg밖에 안 나가신 분들 막 57, 55 막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힘이 없고 그 몸에서 이제 칼로리가 막 300칼로리씩 빠지니까 이제 근감소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젊은 분들한테는 좋지만은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장단점을 생각해서 드려야 되고, 이 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요도 감염, 요로 감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당뇨약은 복합제들이 많습니다. 이 복합제들이 보면 되게 크거든요. 이게 왜 크냐? 이게 일반 이게 DPP 이니비터 혼자 있는 약인데 이게 이제 복합제예요. 이 이유가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섞여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모든 약제에 메트포르민이 섞여 있죠. 왜? 메트포르민이 그만큼 좋습니다. 좋은 약인데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뭐 문제. 제가 왜 약 얘기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뇨약을 먹으면서 입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면 뭐 요로 감염, 생식기 부위가 가려우면 이 SGLT2 억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혈당이 자주 생기면 설포닌 유리아 제제를 의심하고 빼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입맛이 없다,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다, 그러면 이 설포닌 유리아 제제를 먹으면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드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위장관 증상이 있으면 메트포르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글루코디다제 억제제, 그다음에 체중 증가, 전신 부종이 있으면 이 TGD 계열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모르고 계속 뭐 살이 쪄요, 뭐 부어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당뇨병 약부터 확인하면 거의 대부분 이 약을 먹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딱 사실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좀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이제 10분 동안 이제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음, 아, 그래요. 그 공복 혈당이 100에서 109 정도 나오는데 처방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뇨 치료를 할 때도 우리의 목표가 120 이하 정도니까 이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 자, 공복 혈당을 보면 이걸 보고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은 아니시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시면 이제 약을 뭐 10년, 20년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복 혈당뿐만이 아니라 식후 혈당도 재보셔야 되고 병원에 가서 당화색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식후 혈당도 검사를 해도 중요하지만은 뭐 당화색소 같은 걸 한번 봐서 내가 꼭 약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 어, 네, 그 일어나서 130, 140 나오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100에서 110 정도 된다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당뇨는 모든 환자가 틀려요. 똑같은 당뇨 환자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본인의 이제 체질이 뭐냐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근육에서 혈당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때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이 뭐 지방간이 좀 있다던가 간이 좀 약해서,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당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췌장보다. 그럼 이제 공복 혈당이 안 좋고 낮에는 좋아요. 이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약을 안 먹는데 제가 저녁에 약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자기 전에. 왜? 아침 혈당이 높아서. 근데 이제 아침 혈당이 높은 분들이 낮에는 좋아도 아침 혈당이 높아도 당화색소로 봐서 높으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혈당이 높다고 해서 아침에 약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저녁에 줘야 돼요. 저녁 자기 전에 아까 메트포민 같은 약을 줘서 아침 혈당을 잡는 거지. 아침 혈당이 높다고 아침에 약을 막 많이 주면 낮에만 떨어지지 자면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어, 아, 이 소아당뇨는 제가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2형 당뇨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소아당뇨가 29살이면 벌써 최소한 10년 있을 거고 10년 됐을 거고, 소아당뇨는 정말 어려워요. 본인이 인슐린 펌프를 달아도 당화혈색소가 8 밑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10년, 15년 되면 이제 신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단백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당뇨 환자분이 당화혈색소 마찬가지로 한 7까지는 최소한 떨어져야 돼요.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유지를 해야지 단백뇨, 그러니까 신장 이 문제가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화혈색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형 당뇨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합병증이 생기는데, 소아당뇨는 이제 보통 평균 15세라고 생각하면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15년 동안 당화색소가 한 10전대 되면 100% 당백뇨가 나오고, 한 30,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면, 40, 50 정도 되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화색소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췌장 수술 이후 공복혈당. 요거는 수술이 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떤 수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메트포민은 그 병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의 제 경험은 한 이틀 정도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루 전날, 뭐 이틀 전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트포민은 CT 검사 이틀 전에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의학과라는 그 전문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당뇨가 걸리는 원리, 요거는 좀 다음으로 좀.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뇨, 그러니까 공복혈당이 100 이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100에서 126 사이면 공복혈당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뇨 전 단계. 식후 혈당도 140 이하가 정상인데 140에서 200 사이면 그것도 당뇨 전 단계, 내당능 장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를 이제 공복혈당이 높으냐, 식후혈당이 높으냐에 따라 조금 말하는 게 다른데, 이제 공복혈당이 높으면 공복혈당 장애, 뭐 식후혈당이 높으면 내당능 장애, 뭐 이렇게. 당뇨약 중 살 빠지지 않는 약도 있을까요? 예, DPP-4 이니비터라는 건 살이 안 빠집니다. 메트포민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살이 찌는 약이 있죠. 설포닌 유리아, 인슐린, TGD 계열 살 찝니다. 살 빠지는 거는 지금은 SGL2 이니비터 이렇게 되고, 그 주사제. 인슐린 맞으면 살 많이 찝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PP-4 이니비터가 가장 무난한 약이고, 메트포민의 복합제가 굉장히 무난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애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음, 아, 운동은 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식후 혈당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당이 130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운동을 해도 좋겠지만은 운동을 해서 더 떨어뜨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30 정도면 이제 잘 떨어지는 상태고, 추진력을 받아서 뭐 1시간, 2시간 있으면 120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0에서 130으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은 식후에 하루 3번씩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 우리 그 시간이 마무리됐고, 아, 제가 뭐 6월 달에도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또 있으면 또 준비를 하겠고요. 뭐 혹시나 뭐 특별히 원하시는 뭐 일형 당뇨를 좀 다뤘으면 하셨으면 좀 어렵지만은 제가 좀 준비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 유익한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 좀 다른 쓸데없는 강의도 좀 했긴 했는데, 아, 내분비내과 강의, 당뇨 강의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이 내 몸의 닥터에. 특히 식이요법 강의들은 좀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셔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